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1월 30날 특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공약했던 것처럼 1000분이 넘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있는 이유는 제 특강이 소홀하게 준비하는 건 전혀 없고요. 이 특강 안에서 가져가실 게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속 듣고 계시거든요. 언제까지 무료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료가 계속 진행이 될 때는 제가 주말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특강을 준비하겠습니다. 특강 안에서 시황 관련되어 있는 얘기하면서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한 섹터를 설정해서 섹터에 대한 분석, 종목에 대한 리뷰, 종목에 대한 전략 다 말씀드릴 거고요. 코인도 살짝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료고요. 이 무료를 여러분들이 즐기시려면 홈페이지나 더보기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로그인한 다음에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실 수 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2차전지 주식들은 2023년 고점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해 들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2차전지는 바닥을 찍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26년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시나요? 2차전지의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바닥은 좀 지났다. 이제 실적의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3년에 광기 어린 급등으로 매도 못한 분들이 지난 2년간의 하락은 그 거품을 걷어내는 정말 고통스러운 수요 정체의 어떤 시간이었죠. 그리고 2026년은 아무나 가는 시장이 아니라 진짜 선수들만 살아남는 장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핵심 요인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원자재 사이클의 반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주가를 짓눌렀었던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하는 점이 가장 긍정적이죠. 2023년 공급 과잉 우려로 폭락을 했었던 리튬 가격이 2025년 들어서 하락세가 둔화된 거 핵심이거든요. 지금 표를 하나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리튬 가격이 2025년 6월 중순 바닥을 다지고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여기 상승했었을 때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의 광산에 대한 부분들이 막히면서 더 이상 채굴이 안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한번 상승했다가 또 채굴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추세의 흐름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지금 리튬 가격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데요. 이처럼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원자재 사이클에 대한 반전이 첫 번째 핵심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하고 함께 진행이 될 저가형 전기차의 어떤 습격인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 글로벌 금리 인하가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 실물 경제에 돈을 돌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할부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누가 가장 수혜를 볼 건지는 뻔하잖아요. 그죠? 자동차니까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속도가 저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반값 전기차 모델에 대한 보급형 라인업이 올해 하반기서부터 계속 나왔지만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많은 전기차, 반값 전기차가 쏟아질 거거든요. 이제 전기차는 얼리 어댑터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가성비 좋은 이동수단이 되는 2026년이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ESS 쪽에서의 어떤 구원투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이야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원전도 정말 중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을 해둘 거대한 배터리 창고가 필수적인 거죠.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용량 ESS 수주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전기차 수요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동안에 이 ESS 배터리 셀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꽉 채워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가 최근에 ESS 전용 라인 증설하는 이유는 바로 내년, 미래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6년은 한마디로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원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언젠간 나오겠지 했었던 전고체 배터리가 시범 생산을 넘어서요. 양산 준비 단계에 돌입하는 해가 될 거고요. 특히 삼성 SDI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탑재 모델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시장은 단순히 이제 많이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초격차 기술을 갖춘 기업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더 이상 중국의 어떤 저가 LFP 배터리하고 가격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찍어 누르는 국면 충분히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가장 고통스러웠었던 양극재 기업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리튬 가격이 2024년 바닥을 가다가 지금 2025년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이 부분들 이렇다라고 하면 소재 업체들의 수익성 정상화 되겠죠. 물론 2023년처럼 모든 소재 종목들이 다 같이 가는 장세는 오지 않을 거고요. 광물 채굴부터 가공이라든지 또는 양극재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끝낸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런 기업들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IRA 혜택을 온전히 받으면서 안정적인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2026년에 보신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투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리튬 가격이 50%나 상승하면서 2차전지 주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시점인데요. 리튬 가격이 2차전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리튬 가격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최근 리튬 가격이 바닥 대비해서 한 50% 반등하면서 시장이 좀 출렁이고 있어요. 지금 매수 아닐까? 어쩌면 지금 또 속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리튬 가격 상승은 어떻게 보면 확실한 호재죠. 하지만 2023년처럼 묻지마 급등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실적, 그다음에 마진 개선을 따지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리튬 가격이 오르면 왜 주가가 춤을 출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기업 비용이 늘어나서 악재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건 그 제조업에 있어서 일반론이고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은 구조가 좀 달라요. 핵심은 그 판가 연동제 그리고 레깅 효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재 회사는 배터리 셀 제조사인 LG 엔솔 같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하고 계약을 할 때 광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양극재 판매 가격도 그만큼 올려받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부담을 토스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판가 연동제인데 이 판가 연동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레깅 효과라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호재죠. 그동안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재 기업들이 왜 힘들었냐면 비싸게 사온 리튬을 가공해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폭락해 버려서 재고 평가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역전된 거죠.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부터 한 50% 오르면서 과거에 싸게 사던 원재료로 이제 만든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즉 2026년 1분기부터 소재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숫자로 찍히는 강력한 모멘텀인 거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리튬 가격이 50%나 올랐을까요? 간단합니다. 지난 2년간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채굴 원가도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광산들이 문을 닫거나 감산을 했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공급이 박살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요. 2026년을 앞두고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출시를 위해서 다시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가 고개를 드니까 가격이 튀어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리튬 가격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 하실 건데요. 근데 지금의 리튬 가격 반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어떤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구조적 회복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중국의 어떤 공급 조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리튬 가격의 어떤 급등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중국 안에서의 물량 공급 조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익성이 악화된 업체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일시적인 어떤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2026년 리튬 수급 어떤 흑자 전환 기대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리튬 공급 과잉은 2025년에 정점을 찍었고 2026년부터는 전기차라든지 또 ESS 수요가 다시 공급량을 초과하는 시점이 올 거다. 이렇게 좀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리튬 가격은 장기적인 상승 궤도에 진입할 거라고 하는 전망에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지금 소재 업체들의 실적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죠.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026년을 필두로 해서 그 이후로는 정말 구조적인 성장을 보고 접근해야 될 타이밍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전력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AI 시대의 2차전지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시장의 화두는 단연 AI하고 전력이잖아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하마처럼 먹어치운다라고 해서 전기 먹는 하마다 이런 비유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답은 저는 원전이 답이다, 전선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연결고리는 뭐냐면 바로 2차 전지의 역할 변화인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2차 전지는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서요, ESS로 재평가받는 원년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25년 12월 현재 2차 전지 산업을 바라보는 뷰는 완전히 그래서 바꾸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하잖아요. 엔비디아의 그 B200 같은 고성능 칩셋 어떤 수천 개를 돌리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 하나가 웬만한 중소도시의 전체만큼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또는 송배전망의 어떤 확충 같은 이런 시간은 굉장히 오랜 기간 걸려서 쌓아야 되는데 이게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망은 부족이라든지 또는 불안정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고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차 전지가 핵심 해결사로 나선다는 거죠. 태양광, 풍력 같은 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대형 ESS가 필수 인프라가 됐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역시 순간적인 정전이라든지 또는 전력 변동에 어떤 대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UPS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정전 전원 장치가 필수인데 이 무정전 전원 장치 핵심이 바로 2차 전지 기반인 ESS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전력 인프라의 안정화는 거대한 안정화를 해야 되는 거대한 숙제는 던져졌고 이 숙제를 풀 열쇠는 2차 전지 산업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2차 전지 산업의 주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하나였거든요.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ESS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증권가에서 이미 2026년 이후에 ESS 시장의 성장률이 전기차 시장을 상회할 거다라고 하는 분석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IRA를 통해서 북미 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ESS에 강력한 어떤 세액 공제를 주고 있잖아요. AI 인프라 투자하고 맞물려서 북미 지역의 ESS 수요는 압도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현지 생산 능력을 확보했거나 아니면 확보할 예정인 국내 셀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모듈 또는 팩 제조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ESS는 전기차하고 달리 에너지 밀도보다는 안정성하고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배터리의 채택이 급증을 하고 있죠.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요, ESS 시장 선점을 위해서 LFP 라인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장기적인 수익 다각화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라인업을 현재는 빠르게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로 전개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섹터는 더 이상 테마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필수 인프라 산업으로 격상을 하고 있고 단순히 전기차 수요 회복만을 기다리는 기업보다는 ESS하고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산업군이고 AI 관련 ESS 수요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별로 어떤 기술 경쟁력 또는 실질적인 수주 공시 꼼꼼히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 시대 2차 전지는 배터리를 넘어서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이 변화의 흐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ESS 붐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ESS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2024년까지만 해도 시장은 온통 전기차 언제 다시 많이 팔릴까 이 걱정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사뭇 좀 달라졌죠. AI 데이터 센터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때문인데요.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AI 서버들이 늘어나면서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해둘 거대한 보조 배터리, 그러니까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핵심이죠. 미국 내에서 전력망 노후화 문제하고 맞물리면서 대규모 전력망 쪽에 들어가는 ESS 발주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 흐름,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가 된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봐야 할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해 드리면, 그 포인트 첫 번째는 드디어 터진 LFP하고 미국 생산의 시너지인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의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기술력 좋은 건 알겠는데 값싼 중국산 LFP 배터리에 ESS 시장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아킬레스건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6월 달인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미시간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장악했었던 LFP 시장에 LG가 미국 본토의 생산 기지에 무기를 들고 뛰어들어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거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장벽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든 배터리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IRA 혜택 고스란히 받는다는 거죠. 가격 경쟁력 생겼다는 거거든요. 중국산 리스크는 없는 유일한 대안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ESS 수주 잔고가 120기가와트를 넘겼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으니까요. 이게 다 이런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두 번째는요, 단순 배터리 셀 판매를 넘어서 시스템 통합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배터리 셀만 납품하고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턴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버테크가 북미 시장에서 아주 펄펄 날고 있습니다. 배터리만 파는 게 아니고요, 설치, 운영,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까지 통째로 팔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진율이 훨씬 좋아질 수밖에 없죠. 올해 북미 전력망 프로젝트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 업체들이 배제되면서요, 그 반사이익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주 톡톡히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적의 질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뜯어보게 되면요, 매출은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작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전기차 가동률이 떨어져서 힘들었던 부분을 ESS가 메꿔주면서 수익성을 방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올해보다는 2026년부터 미국의 그 애리조나 공장에 물량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전기차 올인이라고 하는 리스크는 사라질 거고요. 전기차하고 ESS의 어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2025년 말, 2026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전히 전기차 대장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깝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글로벌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이 기업이 있고요. 2026년은 올해 2025년에 닦아놓은 미국산 LFP 양산의 과실을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전기차 업황 뉴스에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전력망 재편 흐름 속에서 가장 확실한 수혜주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요.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실 분들에게 지금 이 구간은 정말 매력적인 기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올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 그러니까 이른바 캐즘 현상,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에코프로 그룹들이 드디어 이제 긴 터널의 끝을 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예측대로 2025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전망을 좀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더 단단한 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기를 거치면서 체질 개선을 마친 에코프로 그룹의 미래는 상당히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수직 계열화의 힘이 본격적으로 발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코프로 그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수직 계열화거든요.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에코프로 CNG, 또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최종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까지 원료 수급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그룹 안에서 해결하는 이 구조는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공급망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해주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리튬이라든지 니켈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요, 에코프로가 빠르게 실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수직 계열화의 어떤 시너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유는요, 기술에 대한 어떤 초격차라든지 그리고 제품의 다변화가 빛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에코프로 BM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에 NCA라든지 LFP 그리고 차세대로 불리는 단결정 양극재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FP 양극재는 중저가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핵심 무기거든요. 단결정 양극재는 에너지 밀도라든지 안정성을 좀 극대화해서 어떤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어떤 기술로 현재는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나온 이제 증권사 리포터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의 이런 어떤 제품의 다변화 전략이 올해뿐만 아니라 2026년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거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공격적인 투자의 어떤 결실을 맺을 시간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업황이 어려울 때도 사실은 움츠리기보다는요,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헝가리에 있는 그 데블렌첸 공장이라든지 또는 북미에 있는 합작 공장 같은 해외 생산 기조를 꾸준하게 증설을 해왔거든요. 이런 글로벌 생산 능력 확대, 거기에 IRA 또는 CRMA 같은 규제에 어떤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해외 고객사 수요에 즉각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기반을 잘 만들어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리 깔아놓은 이 생산 라인들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실적을 견인할 일만 이제 좀 남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변동성 같은 리스크 존재하죠. 근데 중요한 건요, 펀더멘탈의 회복이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라는 거죠. 에코프로 그룹은 지난 조정기를 통해서 약점을 충분히 보완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점은 더욱 날카롭게 다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다시 시작된 전기차 시대의 성장을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비상할 준비를 마친 에코프로 그룹의 행보를 앞으로 꾸준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2차전지 대표적인 회사인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또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주식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이 두 종목이 보여준 어떤 견조한 주가 흐름 다들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그룹의 근본적인 어떤 체질 개선,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주가 반영, 어떤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철의 심장을 가진 2차 전지의 거인, 이제부터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 아닐까요? 그러면 이 두 기업의 어떤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는 원료부터 소재까지 비교 불가능한 완전한 수직 계열화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에코프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프로 그룹도 이제 수직 계열화가 강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제 포스코 그룹은 에코프로하고는 좀 다르게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쪽에서의 염호라든지 호주 광산으로부터 원료 확보의 최전선에 서서 광물 채굴 단계부터 직접 지휘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확보한 원료를 포스코 퓨처엠이 넘겨받아서 양극재, 음극재 소재를 모두 생산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리튬, 니켈 같은 원료 사업부터 시작해서 양극재, 음극재까지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은 포스코 그룹이 유일합니다. IRA 같은 어떤 공급망 규제 시대에 그 어떤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막강한 해자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는 가치 재평가로, 또 포스코 퓨처엠은 성장성이라고 하는 폭발적 부분들, 이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포스코홀딩스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제 철강 회사로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의 지배자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회사인 어떤 포스코 퓨처엠의 가치는 물론이고 아르헨티나 쪽에서의 염호 리튬 가치만 해도 사실 수십조 원으로 평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 리튬 사업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는 현저한 저평가 상태라고 증권사의 리포트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숨겨진 보석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일만 남았겠죠. 거기에 안정적인 철강 사업이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안정성까지 갖춘 그러한 기업이 포스코홀딩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이 포스코 퓨처엠은 성장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포스코 퓨처엠의 네임밸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력 갖고 있죠. 하이니켈 양극재는 물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FP 양극재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까지 제품 라인업을 완벽하게 갖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안정적인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생산 캐파 증설 계획 없이 이미 촘촘하게 그 캐파가 짜여져 있다라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2026년, 2027년 가면 갈수록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의 실적보다는 2년 또는 3년 뒤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대표적인 성장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리튬 같은 정말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항상 염두에 두실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 그룹은 원료 채굴부터 생산까지 직접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도 이 변동성 효과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차전지 시장의 재성장하고 함께 가장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을 꼽으라라고 하면 저는 단연 포스코 그룹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가치 재평가를 원한다라고 하면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미래의 압도적인 성장에 베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퓨처엠, 포트폴리오에 이 두 기업을 담아두는 전략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철강 기업이라고 하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요. 친환경 미래 소재의 어떤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포스코 그룹의 어떤 날개짓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2차전지 업황의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눈여겨볼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오늘이 2025년 12월 3일 녹화하는 날인데요. 현재 2025년 12월 시장의 트렌드는 명확하죠. 누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차세대 기술을 선점했는가? 딱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오르던 시기는 지났고요. 실체가 있는 녀석들로 압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 종목은 대장주의 귀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요. 하지만 전쟁터에서 장수가 살아야 병사도 살거든요. 4680 배터리의 본격적인 양산이 올해 그 오창 공장에서 있었고, 그리고 2026년 초에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본격 가동될 거고요. 테슬라가 그토록 원했었던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수율을 잡은 곳 전 세계에서 LG가 유일합니다.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까지 줄을 서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AMPC 효과 극대화로 인해서 북미 공장 가동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가 올해보다 내년에 조 규모의 보조금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이건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가 반등할 때 가장 무겁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하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종목은 저는 단연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소재 쪽에서의 제왕인 포스코 홀딩스인 것 같습니다. 철강회사 아니냐고요? 철강회사도 맞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포스코를 철강회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염호의 결실을 지난 3년간 우리가 목 빠지게 기다렸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 리튬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가공에서의 어떤 강자라고 하면 포스코는 채굴부터 가공까지 다 하는 유일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에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중국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강업의 어떤 PER은 굉장히 낮지만 배터리 소재업은 높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보다 2026년부터 리튬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좀 유의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시장은 포스코를 더 이상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평가하겠죠. 그러면 묵직하게 배당을 받으면서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종목,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런 종목들. 앞으로의 두 종목이 큰 대형주여서 묵직한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엔진 종목인데 우선 충전 속도의 혁명의 핵심이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타시는 분들의 가장 공통된 불만이 뭐냐면 충전 시간인 거잖아요. 굉장히 제일 큰 불만이거든요. 이걸 해결하려면 기존의 흑연 음극재에 실리콘을 섞어야 되는데 대주전자 재료가 이 실리콘 음극재 분야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술력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차종의 폭발적인 어떤 확대 부분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까지만 해도 포르쉐 타이에칸 같은 고급차에만 들어갔지만 올해 2025년부터 모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뭐 북미 쪽에서의 자동차 메인 모델 여기에 실리콘 음극재가 계속해서 쏙쏙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리콘 함량도 기존에 한 5에서 6%였던 걸 8에서 9, 10%까지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Q 거기에 P 동시에 늘어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정도의 종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안정적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베이스를 깔고 원자재 쪽에서의 패권을 쥐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를 허리를 좀 받쳐주고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종목을 양념으로 섞은다라고 하면 2026년 여러분들의 계좌가 분명 붉은색으로 물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뭐 매수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2부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차 전지의 최근 움직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에 한 2013년에 고점을 찍고 4년, 5년, 2년여 동안 2차 전지 업종이 시장에서 가장 소외받는 업종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주가의 하락폭 또한 가장 많이 빠졌던 업종의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죠. 근데 최근에 주가 수준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일정 수준에서의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주가 상승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11만 원 2배 올랐죠. 하이닉스가 전체적인 완전 저점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대략 한 20만 원에서 60만 원 3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강하게 올라가는 소형주들도 있겠으나 대형주 단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한 1.5배, 2배 이 정도의 수준에서 최근 주가 연동해서 주가 흐름들이 만들어진 게 지금 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2차전지 업종에서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게 되더라도 양재나 소재사 중심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를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벤이 8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올랐고요. 포스코피처엠이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랐고요. LNF가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배 내지는 3배 정도의 바닥점 대비해서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손실이긴 하나 가격 차의 흐름을 보기에는 2배, 3배 이 정도 200%, 300% 정도 주가 올라와서 어느 정도 정상 수준에서의 주가 흐름에 동참하는 형태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계속해서 지수와 연동하지 않고 괴리를 보이면서 하락의 연속 선상에서의 흐름이었지만 이제 정상 단계로 들어서는 모습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체 올해 주가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게 되면 이제 정상화로 돌아왔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극복했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캐즘에 대한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죠. 공장의 가동률하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배터리 생산 공장은 다 미국의 유럽에 있기 때문에 SK온이나 LG솔루션의 미국 공장, 유럽 공장의 가동률을 보면 거의 80%에서 100%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SK온 같은 경우 유럽 공장이 100% 가동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그 캐즘 완화 현상에 대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실적이 괄목할 만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2분기, 3분기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캐즘은 이제 극복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도 되는 지금 진행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매도 잔고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2배 또는 3배 정도 올랐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기존의 공매도 잔고가 숏스퀴즈와 같은 형태로 환매수로 들어오면서 해소가 되는 경우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근데 데이터상으로 지금 보게 되면 공매도 잔고 수치를 보게 되면 연초 대비해서 지금의 공매도 잔고 수치가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지는 않았어요. 긍정적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에 있어서 공매도 잔고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 하지만 감소하지도 않았다는 점. 유일하게 감소한 종목 LNF가 이제 공매도 잔고가 감소했어요. 늘어났다가 감소했거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공매도 잔고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뭐 강점이자 약점일 수도 있는 이런 흐름에서의 공매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후에 이게 해소가 된다면 더 주가가 슈팅이 올라갈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에코프로가 100만 원 넘어갈 때, 지금 액분에서 가격차 다르지만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어갈 때 아주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공매도 잔고가 숏스퀴즈로 나오면서 매수로 환매세 과정에서 주가가 빵 떴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NF가 최근 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매도 잔고가 해소됐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주가의 탄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다 라고만 볼 수는 없고, 신규로 공매도가 들어오는 것은 좀 부담이 되죠. 그런데 기존의 공매도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수로 동참할 수 있는 매수 대기 세력이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현상 유지라는 게 아주 나쁜 의미로만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난 10월에 이제 폐지가 됐죠. 근데 이제 그 폐지 시점에서 돌이켜보게 되면 주가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라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올랐죠.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올 초부터 예견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폐지가 되는 시점에서 충격파는 없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충격에 대해서는, 또 영향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발표됐을 연초 시점에서는 주가의 악재 요소였지만 실제로 폐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악재 소멸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리튬 가격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그제 2차전지 업종의 종목이 올라갈 때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주가의 개선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세요. 지금 리튬 가격이 톤당 9만 위안 정도, 얼마 전에 했다가 지금 8만 9천 위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올해 가격 대비해서는 최고가입니다. 지난 8월 9월에 그 8만 8천 위안 한번 찍어줬었고요. 9만 위안 찍었다 8만 9천이니까 고점부를 살짝 돌파한 가격인데, 이 가격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이냐, 옆으로 쭉 그어보면 지난해 8월 9월 10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올 저점이 4만 5천 위안이거든요. 2배가 올라갔긴 했으나 24년 가격,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의 대부분의 종목이 1년 전 주가입니다. 리튬 가격 거의 가격을 치환해서 판단을 해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리튬 가격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제 지난해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고점이 60만 위안이었기 때문에 23년도에 뭐 그 고점을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리튬 가격이 10만 위안이 넘어가게 되면 2차전지 전체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난해 가격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이고, 여기 하나 체크해 볼 내용이 뭐냐면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왜 적자가 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물론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뭐 캐즘 현상이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적자의 원인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주사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 그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를 하거든요. 1년분, 6개월분을 미리 삽니다. 사서 그 창고에 놓고 만들려면은, 왜냐면 수급 상황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수출 제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치나 6개월치를 사놓는데 이게 60만 위안에서 4만 5천 위안까지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 계속 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려서 일부 요인이 있겠으나 근본적인 적자의 원인은 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금액이 컸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해 저점을 찍어서 플랫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죠. 그럼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이제 완화가 되겠죠. 1년 전에 샀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적자폭이 개선이 되고 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최근 흐름에서의 조금 상승,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2차전지 업종의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리튬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 그러니까 22년도 이전 단계에서의 리튬 가격은 5, 6만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중국에서 수출 통제하면서 이게 60만 위안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내려와서 이제 예년 수준,
그러니까 8, 9만 위안도 이전 18년, 17년, 16년 이때에 비해서는 조금 높긴 하지만 그만큼 전기차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배터리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 차를 판단해 보면 정상 수준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금 뭐 9만 위안, 8만 9천 위안 수준 대비해서 리튬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여지가 있고요. 저는 10만 위안 전후로 해서 안착이 되게 되면 이제 원자재 수급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손실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원자재는 안정돼야 되거든요. 가격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전후로 해서 안정이 되게 되면 훨씬 이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러우 전쟁도 끝나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죠. 중국 쪽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개선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네.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좀 이제 배터리 셀사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N솔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23년도에 60만 원 찍었다가 이 종목이 26만 원까지 빠졌죠. 그리고 최근에 한 54만 원 5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4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로 말씀드린 60만 원, 23년도에 고점, 이제 상장해서 얼마 안 됐을 시점입니다. 60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강했죠. 이게 26만 원에서 더블을 치면서 5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다 44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이제 소재사 흐름에서는 23년도에 굉장히 가파른, 특히 이때 소재사들이 강했어요. 그 셀사들은 이때 크게 23년도에 주가 반응도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수준에서의 가격차를 보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ESS라는 부분이 앞으로 추가되게 되어진다라면 그때 50만 원 수준에서 상장이 되었었는데 60만 원 수준은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주가는 점진적 개선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이라면 이제 그 당시에는 ESS라는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의 앞으로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주가 상황에서의 개선이 되어지지 못한 부분은 뭐 유상증자라든가 기타 등등 주가 올라가기 약간 저해되는 요인들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부분들이었고요. LN솔이 ESS에 대해서 강자라고 한다면 SDI는 전고체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또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SDI는 그간에 사업 확장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셀사들이 지금 상승의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해외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죠. 해외 시설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해외에서 조달을 받아서 시설 투자를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달 비용, 금리 비용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20조가 좀 넘는다고 그래요. 3사 합치게 되면 SK가 가장 크고요. 뭐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데 SDI 같은 경우에도 전망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움츠려들었는데 이제는 좀 개선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ESS는 조금 약하지만 전고체라는 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어질 때는 또 강점을 가지고 주가도 개선되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의 또 다른 부흥이 ESS에서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ESS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 수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LN솔 기준으로 해서 ESS 부분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부각은 많이 되는데 실제 매출단에서의 그 파이를 따져보게 되면 크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은 LN솔의 매출이 대략 한 25조 원이 됩니다. 올해 ESS 부분의 매출이 한 3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0% 좀 넘을 겁니다. 내년에는 5조가 되고 내후년에는 8조가 된다. 계속 2배 성장을 하는 시장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체 한 15%, 10% 뭐 이 내외에서 매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매출 기여도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ESS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AI이고 전력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이제 시장의 큰 화두이지 않습니까? 전력 소모가 많은 AI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지 이 부분입니다. 원전을 지어야 되는지 뭐 등등등등에 대한 해서 전력기기 업종의 주가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그 전력 기반으로 한 그 생산을 하는 원전이 대부분 저기 동남부 쪽에 다 동해안 이쪽 남부 지역에 다 이쪽에 원전이 있습니다.
서쪽에도 영광 쪽에 이제 한미던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쪽에 동쪽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평택까지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송전 시설을 400km를 세우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가 들까요? 송전 시설을 지상으로 놨을 때 지하로 들어가면 돈이 더 많이 들죠. 왜냐면 설비 비용도 있겠지만 땅을 매입하는 비용도 있으니까요. 1km 송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100억이 든답니다. 80억에서 100억. 지하는 250억. 그러면 400km를 놓게 되면 4조 원이 들어가죠. 와.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송전 시설에 대한 설비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전력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새로운 송전 시설을 설치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그래서 SMR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SMR은 지금 당장 개발되어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원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요. 저기 동해안 쪽에서 원전 생산하고 이걸 차량으로 보시면 10톤 카고 트럭에 큰 이 박스형으로 돼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여기다 딱 실어요. 그래서 도로를 통해서 평택 크러스트에 이 기중기로해서 딱 놓고 여기 전력을 쓰게 되면 1조 원이면 보통 원전 한 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조 원의 송전 시설에 대한 비용을 커버할 것이냐. SMR 한 기 설치하는데 4조 5조 원이 들거든요. 뭐 지금 당장 기술력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아직은 현실화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단순하게 원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송전 시설을 짓는 비용 대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대체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더 가성비가 높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쓰임새가 앞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국내의 문제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에서 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계속 수주가 있을까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 사막이든 황무지이든 여기에 송전선을 깔 수가 없어요, 비용이. 그래서 슈퍼차저 전기차들은 하니까. 근데 저기 황무지에 송전선을 깔아서 거기에 전력 충전소, 자동차 전력 충전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다가 놓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면 되는 것. 이런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수요가. 아직은 차에 한해서 에너지 저장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뭐 이런 형태로의 데이터 센터 옆에는 에너지 저장 단지가 생기는 이런 비용 대비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이제 그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업종이 단순하게 전기차 생산 판매 대수로 인해서 이 업황의 개선이 나타난다라고 이제는 볼 수는 없고요. 이제는 이제 확장을 가야 되겠죠. 그게 하나의 돌파구가 ESS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좀 배터리 소재사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글로벌 리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호주와 아르헨티나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새로운 각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배터리 기업 중에서 가장 그 시장 파이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중국 기업들이죠. CATL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중국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많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막 확장하고 커 나갔을까요? 물론 이제 그 이유도 굉장히 크죠. 중국 내 수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한 30% 정도를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밸류체인을 다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산을 가지고 있고요. 재련을 하고요. 생산하는 하나의 밸류체인이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강점이고요. 그래서 이 CATL이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플러스 소재사들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자릿수입니다. 4%, 5%입니다. 와, 너무 낮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 그러니까 소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원자재 공급해야죠. 외국까지 사와야죠. 재련해야죠. 국내에서는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재련할 만한 그 상황이 안 되고요. 또 해서 재련을 해야죠. 또 가져와야죠. 이 각각 중간 마진을 다 차지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가져와서 만들게 되면 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방금 이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포스코 그룹은 이 밸류체인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이거든요. 재련을 할 수 있죠. 이게 아직은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기 그 남해안 쪽에 이제 재련 관련해서 생산 시설을 뭐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광산도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이제 그 생산 그 기업도 가지고 있죠. 포스코 그룹은 이런 밸류체인이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놓고 판단해 보면 가장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 중개 기업을 판단하면 요 이제 이익 구조가 이제 개선이 되어지겠죠. 이제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업종의 종목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의 2차 전지 관련 사업은 5%밖에 안 됩니다. 95%가 철강 재련 관련 사업을 하는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자체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기사만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어디 광산에 어떤 뭐 투자를 했고 광산을 가지고 있고 재련을 하고 뭐 이런 내용에서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매출에 대한 구성비를 보게 되면 5%뭐 내외거든요. 다만 이제 지분은 포스코 퓨처엠 지분 거의 80 상당 부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각 계열사의 지분은 이제 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열사의 그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이익은 공유하나 자체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산업에 대한 자체 매출은 5%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가 부진은 아무래도 이제 철강 산업이 최근에 그렇게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영향도 있고 뭐 이런 부분, 이런 영향에서의 내용이 아닐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개선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의 주가들 종목들이 앞으로 관심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에서 현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단 2차 전지로 국한되어서 포스코 홀딩스의 평가로 보는 게 아니고 경기 부양에 대한 경기 민감주로서의 가능성을 두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좀 더 바라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북미 응급제 사업과 ESS용 양극재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배터리가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다라고 해요. 당연하겠죠. 모터하고 배터리 빼면 전기차는 없으니까. 차체만, 프레임만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30%고요. 그러니까 비용 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음극재가 15%입니다. 배터리가 전체 50% 가까이 되는데 전기차의 그 비용 면에서 이 배터리 내에서 구조를 보게 되면 양극재가 30%, 음극재가 15%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기존의 소재사이면서 양극재, 음극재, 그러니까 양극재 부분이 조금 포지션이 크긴 한데 음극재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는 부분은 아까 밸류체인 말씀 드렸다시피 포스코 그룹의 전체적인 밸류체인의 정상화, 그러니까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도 판단해 보게 될 때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로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별화를 만들어내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켈이 아까 제가 퍼센테이지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니켈이 이제 전기차에서 또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40%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NCM이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는 니켈 부분이 이제 뭐 감소하기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알루미늄 대체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내용은 광산에 대한 그 소유권 뭐 매입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재련 시설을 또 인도네시아에 지었다라고 하죠. 국내에서는 재련 소재에 대한 재련을 짓기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대부분 이걸 수입하고 하는 게 뭐냐면 환경 오염에 굉장히 이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종 약물로 계속 거르고 하다 보니까 이 약물로의 이제 그 히토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재련소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재련소까지도 에코프로가 이제 수직 계열화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광산과 재련소를 이제 인수했다라는 부분은 뭐 의미 있죠. 좀 전에 아까 CATL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원가 구조 측면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쪽은 여기 사오고 이쪽은 여기 사와서 이걸 결합해서 만드는 구조로 진행하게 되면 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자체 그룹 내에서 수직 계열화, 밸류체인 하나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에코프로 그룹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사이자 뉴스이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최근에 이상한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좋아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부분을 혹시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뭐 몇 년 전에 2차 전지 업종을 하면 최초의 셀사의 움직임보다는 소재사의 움직임이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탄력적인 거는 주변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이었어요. 엔캠이라든가 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또 뭐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소재사보다도 이 소재사가 먼저 움직이면 주변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떠한가? 일부 셀사와 이 제한적인 소재사 세계 외에는 안 움직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압축 과정입니다.
시장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초기 시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관련만 돼 있으면 다 그 카테고리로 다 주가가 움직입니다. 근데 한 단계 시장이 침체를 거쳐서 다시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는 압축되어진 핵심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로만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앞으로 주가 전망치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포퓨, LNF, 에코프로비엠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탄력도가 조금은 다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저점 대비 상승이 에코프로비엠이 8만 원, 18만 원. 뭐 2배 조금 넘죠. 포스코 피점이 10에서 25만 원. 2배 조금 넘죠. LNF가 5에서 15. 이건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 2배 반이냐 3배냐의 차이는 있는데 상승률 자체로 따져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를 이제 가장 강한 탄력주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에코프로가 최근에 강한 탄력을 보여줬지만 이것도 2배입니다. 5만 원, 10만 원. 그러니까 상승의 폭은 거의 비슷해요. 요 사사가 비슷하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거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LNF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부 분들은 LNF가 위에 말씀 주신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에 비해서 뭔가 그 재무 구조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최근 8분기, 2년 반 동안 8분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적자였습니다. 이 LNF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양극재 부분에 이제 그 테슬라와 연계된 납품사였고요. 이제 밸류체를 보면 LG에너솔루션에 납품해서 LG에너솔루션에 테슬라에 납품하는 요런 구조로 되어진 LNF였는데 이 회사가 가장 타격이 컸던 게 뭐냐면 원자재, 그러니까 LNF는 자체적으로 그룹사 형태가 아니고 에코프로 그러면 계열사 형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물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했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이제 원자재를 미리 땡겨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적자에 대한 누적 적자를 가세시키는 데서 큰 요인이었어요. 이 회사가 납품을 잘해요. 규모는 나옵니다. 근데 적자예요. 이게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보실 때 고질적인 적자. 왜냐하면 8분기, 2년이 넘게 적자였으니까 다른 소재사들은 지금 한 3개 분기? 3개 분기 정도 적자에다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기간 동안에 LNF는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주식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재무적 불안정성. 근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튬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난해 수준이 지금 가격입니다. 1년치를 먼저 이렇게 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적자 부분은 다 지금 손실평가액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그 부분이 손실로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익치의 개선도가 조금 더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소멸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리튬 가격이 낮았었던 게 오히려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상.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HMM이 그 법정 관리 들어가고 이런 게 뭐냐면 그 운임지수를 현대상선이죠. 이게 이제 과거에 2008년, 2007년 뭐 이럴 때 주가가 굉장히 높았다가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고 채권단에 넘어갔던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면 세계 경기가 호황이기 때문에 운임지수라고 하죠. BDI. 이거를 이제 중개를 해서 컨테이너선을 미리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운임지수라는 상품을 미리 사야 됩니다. 이거를 미리 5년치, 10년치 또는 몇 년치 높은 가격에 미리 땡겨서 사놔버렸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내리고 나서 이제 그 손실이 나는 거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회사가 법정 관리로 들어간 채권단에 넘어간 계기가 되었거든요. LNF가 긴 흐름은 아니지만 뭐 6개월, 1년치의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만 유양까지 올라가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높은 건 알겠지만 공장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높은 가격의 물량을 확보했던 것들이 손실로 계상이 되었고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격이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손실 계상에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되고 앞으로는 재물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유연한 형태의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LNF 하면 테슬라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많이 인식을 하는데 앞으로 좀 로봇 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SI 얘기를 했었죠. 이제 로봇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배터리와 연관돼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고밀도 고집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쓰이는 배터리와 로봇에 쓰이는 배터리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쓰이는 배터리 판을 뜯어보게 되면 우리가 건전지 형태된 거를 한 3,000개 정도 밀집해 놓은 거거든요. 건전지 모양으로 이 원통형으로 된 거를 이렇게 쌓아서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서 전기를 뽑아 쓰는 겁니다. 근데 로봇의 전력 장치를 보게 되면 비슷하긴 한데 형태는 비슷하긴 한데 등에 부착되어 있는데 작죠. 판이 요만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등에 로봇이 붙어 있는데 이게 보통 한 지금 현재 로봇 산업이 더 크기 위해서는 이게 배터리 산업이 커야 되거든요. 이게 전고체가 돼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 있는 배터리 판으로 로봇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2시간이 채 안 됩니다. 한 번 충전하면 이 판을 갈아주면 1시간 반? 많이 쓰면 2시간입니다. 얼마 못 쓰네요. 괜히 그것도 많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에 로봇을 사용한다 그러는데 뭐 1시간 반마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계속.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산업이 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도 로봇과 연계된 흐름이고요. 고밀도 고집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LNF보다는 SI 같은 회사들이 좀 더 로봇 산업과는 밀접한 관계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잠깐 LNF를 말씀하셔서 테슬라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한 80~90%가 테슬라 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에너솔루션에 납품해서 LG에너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향이 굉장히 강한 회사가 LNF이긴 하거든요. 이게 강점이자 또 약점이기도 합니다. 다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LNF는 이제 LFP 같다는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죠.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LFP 배터리를 그러니까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최초입니다. 중국 제외하고 보면. 내년부터 양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LG에너솔루션은 내후년부터 배터리를 LFP 배터리를 양산하는. ESS가 LFP 배터리가 기본입니다. 그 3원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차전지는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지금보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가격차에서의 어떤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고, LNF는 LFP와 연관돼서 우리가 판단하고 최근에 주가도 다른 소재주가 2배 정도 상승을 보인 반면에 3배가 올라갔다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을 볼 수 있겠죠.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단기, 중장기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기로 이제 운영하시거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2차 전지를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은 대부분 물려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와 중장기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 관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12월, 그러니까 당장의 주가가 기간적인 소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의 모습은 아직은 타이밍적으로 좀 빨라요. 앞에 말씀드렸던 18만 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프스템 25만 원, LNF 15만 원의 고점을 돌파하는 주가 상승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반도체와 흐름이 비슷한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의 주가 상황에서도 반도체가 지난 10월장에서 주가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종목들도 10월장에서 2차 상승에서의 흐름이 강하게 진행이 됐어요. 동일하게 같이 움직였던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11월장에는 바이오가 움직였고요.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반도체와 흐름을 궤적을 같이 하면서 내년 초 정도에 다시 주가가 움직이는 계기의 형태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장 어느 정도의 그 핑퐁 흐름에서 왔다 갔다 등락차를 보여주겠지만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매도했다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맥락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12월장 등락차를 이용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기 운용 전략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최근에 또 조정 이후에 그 리바운딩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앞서 핑퐁 하면서 이 등락차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박스 내에서의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편차를 이용한 단기 매매 측면에서의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1월을 겨냥을 해서 저점 매수를 하시던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최근 2차 전지 움직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2차 전지 쪽이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변화가 꿈틀꿈틀거리지만, 막상 국내 업종의 종목들은 그를 그대로 받기에는 아직 그렇게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나왔던 얘기가 이제 세계 리튬 회사 중에서 1위인 회사죠. 예, 중국의 간펑 리튬이라는 회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일단 공급은 제약될 것 같고, 특히 공급 봐라.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산업 구조조정 나오면서 약간 타이트하게 됐었다가 칠레나 호주 모두 다 지금 뭐 정치적인 이유나
아니면 환경 이슈 때문에 제대로 공급이 못 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감싸 안고 거기다가 수요는 여전히 내년도 커질 것인데 그러면 탄산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톤당 20만 위안 그러니까 지금 2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2차전지와 관련된 쪽의 부분들이 조금 더 붐업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모습들이죠. 그런데 국내 쪽에서는 그럼 대표주라고 하는 LG에너지솔루션 왜 이렇게 아직 답답하게 움직일까요?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아직은 변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보는 상황들이죠. 한번 좀 반등하려는 듯 했다가 한번 크게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하지만 또 잘 보게 되면 주변 지지권은 또 버티고 있습니다. 거래가 조금 많이 없는 것뿐이지 아직까지 이게 실망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것처럼 지난번에도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오르기 전에는 항상 이런 횡보 기간들이 좀 거치거든요. 주변 지지권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그런 과정 쪽이 들어온다라고 보게 되면 그래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가격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가격대 약간 41만 원대, 40만 원대에서 41만 원대 크게 이탈하지 않게 되면 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야 국내 업체들도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리튬 회사 CEO 분께서 얘기하셨던 가장 큰 핵심은 내년에 수요가 늘어난다. 뭐가 늘어나냐? ESS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ESS가 중국도 폭발하고 글로벌적으로도 역시나 가장 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ESS가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전에는 그냥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가지고 발전하다가 밤이 되거나 아니면 또 바람이 안 불면 이건 그냥 저장한 전기를 갖고 있다가 다음으로 보내는 쪽으로 그렇게만 연결을 했었죠. 그게 아니라 이게 비상발전이라고 하는 UPS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상발전 쪽,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간다. 그럼 거기에 비상발전을 하기 위한 ESS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AI가 묻어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도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와 ESS 관련된 LFP 쪽을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관된 쪽들의 종목들을 가장 많이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게 되면 거기가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ESS 쪽에서 그래도 양극재, LFP향 양극재, 음극재 쪽을 담당한다.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종목은 LNF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또 그렇고 지금 최근 들어서도 출렁출렁한 얘기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도 뭐 이제 물량 부담 나온다 그러면서 BW 얘기 나오면서 한번 좀 출렁했던 쪽도 한번 있었죠. 그런 쪽도 있었고 근데 다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주가가 또 그 자사주를 매각했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그때 또 180원인가 정도를 매각을 해서 이제 현금 들어오는데 그 내년에 대비할 그러니까 즉 LG에너지솔루션 향으로 나갈 양극재를 좀 재료를 구입하고 거기다 운영 쪽으로 가닥을 잡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했다는 쪽들이 이게 악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가 뭐 단기간에 그런 물량 부담이 뭐 해외 투자자로 나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하긴 했는데 지금 모습 보게 되면 약했으면 벌써 저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뭐 지지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근데 버텨낸다라고 하는 모습 봤을 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야겠죠. 거래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각받기 딱 전초전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양극재 쪽에서는 LNF 그리고 또 음극재 쪽에서는 지난번에도 저희 나와서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포스코 퓨처엠 네 이건데 주가는 그냥 거의 쭉 갔다가 답보 상태 보이다가 또 정체돼 있고 그렇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두 쪽은 계속 또 부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를 맞추고 보시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2차전지 쪽에서는 NFP향 ESS 쪽을 계속 또 챙겨보고 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ESS 관련된 쪽에서 또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삼성 SDI 쪽과 같이 연결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한중 NCS라고 있습니다. 수랭식 관련돼서 ESS 중요한 부품을 그 냉각장치 쪽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쪽에서 가다가 쭉 빠졌다가 지지받고 또 돌아오고 이런 쪽에서 모습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이라든가 또 하나 또 외관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 서진 시스템이 있죠. 이것도 주가가 생각보다 좀 레벨업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이 보시면서 흐름들 맞춰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좀 급등을 보였는데 네. 어떤 모멘텀이 있었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조금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런 쪽에서 에코프로 BM 다 비슷하게 좀 움직이던데 일단 한번 오르다가 이제 좀 물량이 좀 빠지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코스닥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 쪽에서 가장 1위가 알테오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쪽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이 연동돼서 시가총액 2, 3위 있는 종목들이 안 움직이고 코스닥 시장이 못 가잖아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온 패시브 자금 성격의 어떤 매수자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가 에코프로 쪽들이 또 이제 호주 쪽에서도 호주 리튬 쪽도 이제 확보가 돼서 거기다가 이번에 헝가리 쪽에 최초로 우리나라 소재업체 쪽으로는 유럽 쪽에 진출하는 회사다라는 쪽에서
소재업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근데 그게 일단 유럽 쪽들도 만만치는 않죠. 이제 중국과 이제 격돌하다 보니까 만만치는 않은데 거기서 성과를 내고 다음을 기대한다는 쪽들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 그것보다는 이제 에코프로의 전반적인 2차전지가 전기차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확보가 되게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에코프로에 대한 재조명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전기차가 그렇게 확대되는 구간, 특히 중국이 아니라 북미 쪽과 관련된 쪽들을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그걸 안고 뭔가를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가 지난번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해서 더 강하게 10만 원대 안착해서 또 다음으로 갈 것이냐? 아직은 확신이 조금 덜 되는 국면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10만 원대 전후가 저항대입니다. 이거를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 이 정도 패턴 가지고 꾸역꾸역 올라가서 안착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기는 좀 약간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단 들어갔다가 좀 주춤했을 때 그다음에 다시 직권 받고 그다음을 보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은 에코프로가 진짜 EV 전기차 시장의 변하는 모습들까지 다 체크를 하고 차라리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율주행.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FSD가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으로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감동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차 테슬라 사볼까 이런 느낌이 운전을 싫어하는 제 입장으로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그럼 전기차가 자연스럽게 보조금 없이도 침투가 돼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전기차 회사 입장적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제값 주고 팔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진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도로에서도 전기차를 다 이제 이러고 타고 있고 운전석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볼 겁니다. 그런 쪽이 나오게 되면 배터리 쪽도 2차전지 쪽도 뭔가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일단 ESS 쪽들이 더 먼저다.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